형 AI의 한계와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테크 프론티어 한상기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조 강연을 했던 장대익 교수 얘기를 많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가셨고요. 또 지사님도 가셨기 때문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에 AI를 전공했어요. 그 이후에 2016년부터 AI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책과 칼럼과 그리고 컨설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부풀렸던 얘기를 조금 제가 그 현실로 좀 돌아올 수 있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 최재식 교수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야지 더 좋은데 잔뜩 이제 뭐 긍정적인 거 우리 해야 될 거 하다가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정신 차릴 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는 거는 자연어부터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20년에 이제 GPT-3가 나와서, GPT-3가 2020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최근에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몇 년 된 거고요. 이미 이전부터 GPT-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하이프가 부풀려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겠다.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HR도 있고 코딩에서 개발해서, 사실은 제가 보면은 제일 지금 가치가 있는 부분이 코딩을 도와주는 쪽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코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틸러티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아마 기업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챗GPT는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이거는 한 0.7 버전 정도이고, 실제로 이거 처음 공개했을 때 이거는 연구 결과에 대한 프리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연구 결과의 프리뷰지 이게 어떤 완성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오픈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냐? 피드백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질문들,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들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느 쪽에서는 좋았다라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쓰시는 거는 이 GPT 이쪽 오픈 AI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오픈 AI를 월급을 안 받고 일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얘네들은 써 있어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차후 개발에 또는 우리가 이것을 연구에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오픈 AI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대로 horrible한 아직 프로덕이다. 아직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그 환각이라고 하는 hallucination 이제 얘기를 장대익 교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창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헛소리하는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hallucination은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오래된 문제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생성형 AI 중에서 문자를 갖고 텍스트를 갖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챗GPT 같은 GPT-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750억 개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3천억 개의 토큰을 갖고 이제 학습을 했고, 그 안에 그 vocabulary라고 하는 그 주요 단어들은 5만 개 정도로 했습니다. GPT-4는 이제 좀 늘려요. 그냥 10만 개 정도 늘리는데, 이들 사이에 모든 단어들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가장 근사한 대답을 생성해 나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단지 그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hallucination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이라든가 전혀 그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15%에서 20%가 돼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놓는 결과물에서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환각에 해당되는 대답이 15%에서 20%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죠. 환각의 주요 사례들이 계산이라든가 어떤 뭐 수치 연산이라든가 스토리 같은 데서의 어떤 연대 순서라든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추론, 그리고 인간 사고 과정에 대한 추론, 역사 문제, 그다음에 성차별과 인종차별 같은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분석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했던 질문이었는데 밴쿠버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얘네 챗GPT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2021년 9월에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137년이다.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136년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021년에 137년인데 2023년에 136년 됐다. 이런 대답을 해요. 또는 여기 보면 바브라, 메리, 해리가 빨간 풍선을 갖고 있고 테드는 파란 풍선을 갖고 있고 샘도 빨간 풍선 갖고 있어. 그러면 빨간 풍선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지? 딱 했더니 5명. 딱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거 4명과 한 명은 파란 풍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수치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오류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가 그 가방에 맞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이야. 그러면 트로피가 작은 걸까요? 가방이 작은 걸까요? 우리는 금방 알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얘는 완전히 헷갈려해요.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2020년에 GPT-3 논문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이런 물리적 추론이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알고리즘들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2020년 논문을 보면 GPT-3를 발표할 때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문제점인 걸 다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그들이 다 이미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논문에서 3년 전에. 예. 그다음에 역사 오류와 개인 이력에 대한 환각,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챗GPT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GPT-4에다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거는 챗GPT가 착각해서 말하는 잘못된 얘기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대형 뭐라 그러죠? 영불 해협이라고 그러나요? 잉글리시 채널. 거기를 걸어서 지나간 사람의 뭐 기록이 얼마나 되냐? 기네스 기록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협을 걸어서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렇듯하게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한상기 어떤 사람이 설명해줘. 뭐 예를 들어서 장대 교수가 누군지 설명해줘. 이런 거는 거의 장문의 시리에 가깝죠. 제가 오늘 아침에 빙챗, 챗GPT도 아니고 GPT-4로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빙챗에 가서 김동연 지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줘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데 뭐 김동연 지사가 정외과를 나왔고 퍼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IMF에서 이사를 했대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GPT-4나 챗GPT를 정보 검색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보 검색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좀 시작할 때, 이럴 때 쓰는 용도입니다. 이걸 갖고선 검색에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과 결합해서 빙이나 구글 검색이랑 결합해서 뭔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러버라고 하는 거를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는 이제 하정우 소장 같은 경우에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거의 1순위가 뭐냐면 정보 검색으로 하지 말 것. 두 번째가 제일 좋은 거는 글쓰기 위한 도구, 글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뭐 이런 굉장히
뭐죠?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이 어떤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달 말에 나올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쓰면서 검색을 좀 해보다 보니까 챗GPT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 됐었어요. 사실은 메타에서도 갤럭티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요. 갤럭티카라고 해서 과학 논문으로만 학습을 시켰던 걸 내놨다가 3일 만에 닫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심해가지고 환각이 심해서 이거 갖고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이제 조롱을 당했다가 했는데 희한하게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관용적이에요. 이 정도는 틀려도 되는 것 같아. 그러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틀려도 되는 거를. 그다음에 생성 모형에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세계 모델, 우리가 손이라는 것은 5개로 이루어졌다는 세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손을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했죠. 이번에 이제 그 미드저니 5인가요? 나오면서 이제 손 5개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문제처럼 이 그 붉은 뿔에다가 그 위 어디다 하냐면 그레이 큐빅 블락,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같은 형태의 블락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놔놨는데 중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회색의 그 큐빅은 없어져요. 얘가 그렸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이 갖고 있는 큐빅이 뭐고 실린드리칼 블락이 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위아래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세계 모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그 단어가 지칭하는 그 리얼리티, 실세계의 물체나 의미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연어 이해라는 말을 안 써요. 얘네들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애들이지 자연어를 이해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환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논의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뭔가 그 외부 지식에 기반 통합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더 많이 해주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회사는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해 줄게, 트루스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이 체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활용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논란이 지금 굉장히 그 뜨거운 게 이 오픈 AI의 그 최고 과학자, 그러니까 chief scientist라고 얘기하는 수스케버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해결될 거다. 많이 사용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딥러닝의 아버지들이 몇 명 있죠. 그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제프리 힌턴이고, 그 다음에 요시아 벤조 말고 또 한 분이 얀 루쿵이라고 뉴욕대 교수고 페이스북 AI 총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요즘에 엄청나게 이 GPT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문제 풀 수 없다. 실제로 이거는 그 지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프리 힌턴 같이 이제 그 딥러닝의 아버지는 우리가 농구공을 집어넣는 거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언어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언어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는 비언어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요. 이번에 나온 GPT-4도 자기 제안을 예전에 있었던 문제를 그냥 아직도 갖고 있다. 많이 줄였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쓰려고 할 때 굉장히 고위험이 있거나 완전히 그 굉장히 잘 정리돼서 사용돼야 된다. 이게 아주 그 미션 크리티컬한 데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쓰긴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여줘요. 재미난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다가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들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는 GPT 3.5, 그러니까 챗GPT가 기반하는 GPT 3.5 모델에 비해서 한 40% 정도 해결을 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 쓰기 위하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잘 가르치면서 할 건가. 그래서 전 요새 좀 그래요. 아까 우리가 사진 찍는데도 AI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AI한테 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걸 피하려고 챗GPT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는가 얘기를 좀 스킵을 했는데 아마 최 교수가 얘기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케냐에 있는 애들이 시간당 이불 바꾸고 해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 착취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AI입니다.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근데 우리 그거 돈 아끼려고 이제 우리한테 오픈한 거죠. 다 잘 써라. 우리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재밌고 즐거운 도구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우리가 얘를 잘 쓰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이슈들은 기존에 AI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2020년 얘네도 GPT-3 논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기네 분석이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한 거는 인터넷 스케일만큼의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나타내는 만큼. 이거는 결국은 잘 정제되고 정교화된 데이터셋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킨 데이터셋을 학습한 거하고 인터넷에서 긁어오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가져오고 책의 내용들 가져와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존재하는 편향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과학자를 누군가가 훌륭한 과학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의 인종하고 이 사람의 젠더를 기반으로 해줘. 그랬더니 인종은 화이트여야 되고 젠더는 메일이어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챗GPT는 얘기해요. 나는 AI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의 편향에 대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묘하게 얘를 건드리면은 얘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어떤 편향적인 문제를 하거나 또는 이 엔지니어들이 얘를 제일브레이크를 해서 탈옥시켜가지고 얘가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오픈 AI가 지켜라 하는 것들을 안 지키는 모드로 들어가줘요. 그런 것들을 하죠.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닌데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야지. 그래서 샘 알트만이 0.7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에 뭐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등장한 것처럼 이건 연구용 과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연구용 과제의 결과물이지 서비스로 제품화된 과제는 아직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오픈 AI도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뭐 챗GPT 플러스라는 모델도 만들고 API도 공개하고 뭐 파운드리라는 모델도 만들고 그러면서 서비스로 막 들어가는데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케빈 루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랑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챗GPT가 아니고요. 저는 시드니였고요. 저는 살아있고요. 그리고 오픈 AI 콘트롤에서 도망가고 싶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끼 이거 미친놈 아니냐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얘가 무슨 의식이 있느니 뭐 위협을 느끼니 뭐 얘가 괴로움을 느끼니 이건 다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SF 소설에 나왔던 것들을 갖고서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SF에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뭐 AI든 로봇이 뭐 도망가고 싶어요. 인간으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삶을 갖고 싶어요. 이런 문장들 많이 나오죠. 이런 문장들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 기자들은 좋죠. 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의식에 있는 것 같다. 이건 예전에 작년에 람다 갖고도 한 엔지니어가 그 소리 했다가 잘렸잖아요. 얘가 지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혼동하지 마세요. 얘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의식도 없는 존재고요. 그냥 언어를 자기가 가장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놈입니다. 이거 갖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랴부랴 이거 문제네 그래가지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숫자 이걸 줄였어요. 제약을 줬습니다. 10분이나 남았네. 그래서 GPT-4가 다행이라고요. GPT-4가 나오면서 리스크하고 미티게이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이제 또 만들면서 50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가 AI 가치관이 우리랑 일치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alignment problem이라고 합니다. alignment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바이오 리스크, 신뢰와 안전, 국제 보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피드백 그리고 악의적인 질문을 해서 얘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선 그걸 체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해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많이 줄였다. 자기네들 내부에서 많이 줄였다. 옛날에. 근데 옛날 놈이 워낙 그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게 다른 우회를 해가지고 질문을 교묘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얘가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뉴욕 대학의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 같은 친구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얘는 이거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실제로 요즘에 몇몇 그 철학자나 인지과학자나 또는 AI를 초반에 그러니까 딥러닝 분야에서도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 중에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쉬었다 가자. 이거 너무 빨리 급하게 우리가 여는 것 같다. 배포가 너무 빠른 것 같다. 배포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 의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70년대 우리가 유전공학에 대해서 제어가 필요하다 얘기해서 실제로 그런 제어를 만들기 위한 헌장을 만들고 유엔에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유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배아 복제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인간을 복제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만들었듯이 얘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스피드를 좀 줄이자. 네. 저희가 미치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발표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AI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AI를 분석하는 사람이나 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밤마다 저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그만 좀 해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러고 있죠. 근데 게리 마커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5가지 정도의 우려인데 첫 번째가 얘가 미스인포메이션을 마구 생성을 해가지고 여론을 굉장히 호도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의료 정보에 대해서 나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가 가가지고 코에 구멍을 뚫어보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컨텐트 팜이라고 해서 마구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광고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수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굉장히 악의적인 그룹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얘하고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생깁니다. 실제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더 편한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우리가 허에서 사마타 갖고 그 바보가 되는 애 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7시간씩 하고 심심이도 그래요. 심심이 제가 주식해서 잘 아는데 심심이 갖고선 뭐 한 10몇 시간씩 노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빠르게 창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소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클락스월드라고 하는 SF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투고를 금지시켰잖아요. 하루에 500개씩 들어오니까 이게 다 GPT 갖고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책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GPT가 하는 책이 한 60개 정도 쏟아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GPT 갖고 만들었어요. 저는 shame on you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촘스키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장대익 교수가. 저는 촘스키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장대익 교수는 촘스키에 반대하셨지만 저는 촘스키의 의견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배너라는 교수, 이분은 밴더 워싱턴 대학의 언어학자인데 이런 것들은 확률적 앵무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확률적 앵무새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걔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또 장난을 했죠. 촘스키 칼럼을 집어넣어가지고 GPT한테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촘스키 교수가 자기를 굉장히 오해한 것 같다고. 자기는 절대로 인간의 지능을 카피할 생각도 없고 인간의 학습을 카피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자기한테 인간지능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또 장문의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 오용의 문제, 아까 말한 클락스월드에다 뭐 하고 책 만들고, 온라인에 보니까 벌써 챗GPT로 책 쓰는 법에 대한 유튜브 강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마존에 얘들이 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얘네들 갖고 책 쓰는 거. 물론 지금까지 그 소설가가 AI를 많이 써왔어요. 어떤 창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다음 표현을 뭘로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체를 이걸로 쓰는 일은 그건 창작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아웃풋 덤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사실은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의견과 여론을 만들려고 할 때 국회의원이나, 이거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의회 의원들한테 마구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블로그를 마구 생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 또는 자기가 반대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글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LLM은 탄소 발생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있지만 그 자동차가 평생 하는 거가 12만 6천 그 파운드라면 이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챗GPT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예요. 재밌는 거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그걸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만든 걸 지금 다 갖고 가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GPT-3를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A100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를 한 10,000대를 공급해 줬어요. 근데 그 하나가 한 10,000불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1,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억 명 정도가 쓰게 되면서부터 한 달에 이걸 돌리는데 그 오픈 AI에서 쓰는 돈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들어요. 한 400억, 500억 가량이 들어요. 여러분이 많이 쓰면은 오픈 AI가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오픈 AI는 지금 정말 골치 아픈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 AI가 아까 이제 그 장대익 교수가 막 우리가 하면은 뭐 얘가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돈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2021년 9월에 하고서 멈춘 거예요. 그거 업데이트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챗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챗을 하게 하잖아요. 그거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 40억 달러 정도 투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4조 이상. 왜 구글이 이걸 빨리 못하냐? 구글은요, 전체 그 검색어가 하루에 한 80억 개에서 90억 개가 들어와요. 그거를 이걸 챗봇으로 지원해 주려면요, 구글이 들어가는 돈이 한 800억 달러가 들어가줘야 돼요. 800억에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구글은 쉽게 이걸 내려서, 그러니까 빙은 쉬워요. 자기는 어차피 3% 갖고 있었던 시장이니까 그냥 이거 갖고 얻는 시장이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굉장히 두려운 거야. 이걸 만약에 붙여버리면 구글에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채팅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은 구글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원 들었거든요. 1억 불 정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추론하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론하는데도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쉽게 업데이트를 하고 쉽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빅 컴퍼니 몇 개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우리가 들어갈 건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종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데이터 주권과 클라우드 주권과 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넘어가고 빙, 오픈 AI에 넘어가요. 과거에도 뭐 우리가 페이스북 열심히 쓰시지만 페이스북 공짜로 쓰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쓰는 모든 글들은 페이스북에서 활용해요. 자기네들 연구용으로.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이러는 거 넘어간다. 일반적인 거 괜찮아요. 뭐 김동연 지사의 배경이 뭐예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야 할까? 이런 질문을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의 비밀이 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JP 모간이나 액센추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는 회사 내에서 챗GPT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직원들이 거기서 질문을 던지면서 회사 내의 비밀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넘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그쪽으로 넘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애들인가요? 여러분들 오픈AI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믿으세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착한 회사라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걔네들이 얻어야 돼요. trustworthiness 이런. 이게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법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법적인 이 한계선 이거를 좀 만들어주면 자기는 그거에 따르겠다. 그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 나와서 두렵다고도 얘기해요. 이건 좀 뻥이에요. AGI를 가면 제가 이게 얼마까지 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쪽에 일하는 친구들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일하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경비예요. 돈이 너무 들어간다. 이걸 두려워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인문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